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국제보건기구 WHO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국회에선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업계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오늘 국회 토론회는 정식 발제문조차 준비 못했을 정도로 급박하게 열렸습니다. 발등에 초대형 불이 떨어진 게임업계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게임법과 정책학회 회장 임상혁 변호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쟁점들을 두루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몰입이라고 해도 게임 중독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WHO가 규제 대상으로 삼은 통제력의 손상의 의미와 통제력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야 질병 수준의 통제력의 손상이 되는지 등 모두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발제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 단어 자체의 불명확성은 차지하고라도 개인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오로지 게임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하지 있지 않아서 같은 취지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피해와 불이익이 과연 적정하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목적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비춰보면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포기할지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권 내지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적인 측면 외에도 토론회에선 또 같은 중독인데 게임 중독만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 달리 봐서 질병으로 분류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게임 중독에 있어서 이건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좀 관리적인 측면이 그런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임 중독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 카테고리가 아닌 알코올이나 도박 등과 같은 질병이나 범죄로 분류된 중독들과 같은 범주에서 봐야 한다는 반박입니다. 보건에 관한 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HO가 별 근거도 없이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겠냐는 지적입니다. 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용 자체가 굉장히 자꾸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무슨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근데 줄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거를 좀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사용. 게임 중독 질병 분류도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알코올 중독 등을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헌법적 권리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건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의 행동을 한다면 그거 누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 찬반 의견과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문화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방안 문제를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관련 단체 9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 게임 중독이 실제 우리나라 질병 분류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어제는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가 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노동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빠졌다며 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고 만든 법인데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개선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한다고 지난 4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참가자들은 성토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됐고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에 맡기는 등 노동자들을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노동자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법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이렇게 협소화시킬 수 있냐. 작업중지 해제 절차 관련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들은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은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 노동자가 죽어도 작업장을 멈추지 못하는 법이라고 성토하며 이를 전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목숨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목숨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전면 다 개정하라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2, 제3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금속노조는 하위법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SNS 팔로워만 수만 명을 거느렸던 유명 인플루엔서 임지현 씨의 인블리 화장품 때문에 화농성 피부 염증 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인블리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인블리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르면 29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블리 제품 피해자들이 모인 인블리 쏘리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지난 2월 계정 개설 이후 석 달 만에 팔로워가 9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블리 제품 피해 모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계정은 인블리바에서 개몽한 VVIP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블리 팬이었는데 안티팬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인블리 쏘리 계정엔 인블리 화장품 부작용 사례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거의 90%는 피부 분리분리 화장품 때문에 피부 염증 피해자분들이 많으세요. 임진숙은 거의 인블리 임지현 씨가 중점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되게 많이 했던 제품이어서. 계정엔 실제 뭔가 하얀 고체에 결정체가 들어있는 앰플 등 제품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 립 오일을 바르고 입술이 붓고 통증이 생겼다거나 인블리 화장품을 쓰고 이전에는 없었던 화농성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하얀 좁쌀 같은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덮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 호소가 관련 사진들과 함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그 화농성 여드름 뽀드락지처럼 이게 점점점 번져가지고 턱 주변이랑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원래 되게 갸름하셨던 분인데 툭툭 부어가지고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지금 정신과도 다니시고 일도 그만두시고 지금. 그럼에도 인블리 경영사 북원 FNC가 뚜렷한 배상 원칙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인블리 소리는 인블리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집단소송 신청 참여자를 모집했고 모두 1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인블리 소리 계정주는 이와 관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피해자분들도 소비자 계정을 운영 중인 저도 아니다. 피해자들은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싶어 했다며 사태의 책임이 인블리 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원 FNC가 이해하기 힘든 보상 회칙과 까다로운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2번 올리고 있다는 것이 계정주의 주장입니다. 계정주는 힘 있는 기업이 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고객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며 이 소송을 통해 고객에 피해를 입히고 기만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블리 소리 측은 이르면 모레 오는 29일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의 식품위생법 고발 등이 있긴 했지만 인블리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실력 행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유명 인플루언서를 앞세운 SNS나 온라인 쇼핑몰 피해 관련해서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동영상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동영상 속 남성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영상 제목처럼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경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모자를 쓴 남성이 복도 뒤에서 나타납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남성은 손을 뻗어 문이 닫히는 걸 막아보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은 닫혀 잠겼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잠시 얼음처럼 가만히 서 있더니 노크를 하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서서 못내 미련이 남는 듯 1분가량 현관문과 복도를 배회합니다. 1분 25초짜리 CCTV 영상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에 올라왔고 5만 회 넘게 공유됐을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고 동영상 속 여성은 어젯밤 112 신고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급속하게 퍼진 데 당황한 남성은 오늘 오전 7시쯤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살의 해당 남성 A씨는 일단 동영상 속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강간을 하려던 건지 강도를 하려던 건지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좀 의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집안까지 침입하진 못했어도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공동주택 계단이나 현관 앞도 주거지로 봐야 한다는 이론이 있고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복도 같은 경우도 공공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방문 목적이라든지 그걸로 출입을 하면 주거 침입이 안 되는데 범죄 목적으로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려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주거 침입죄가 되죠. 그러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CCTV 속 남성의 침입 목적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입주민들이 그 사람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을 테니 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지만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자기가 남의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고 주거침입이나 이런 걸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조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물건을 훔치러 갔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냐면은 뭐 강간 밀수했다가 하면 죄가 더 커져가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오늘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불안감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은 2015년 261만여 명, 2016년 272만여 명, 2017년에는 282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들은 범죄 발생과 관련해 응답자의 57%가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에게 범죄가 일어날까 봐 불안을 느끼고 있고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엔 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여성들은 사회 불안 요소 1위를 범죄 발생이라고 꼽아 안보 불안을 1위로 꼽은 남성들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강력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참석한 대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였습니다.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찬반 양쪽 모두 치열한 논리와 명분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CTV 설치 법안 국회 토론회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과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 등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무한 신뢰관계여야 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면 그 피해는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환자분들은 수술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신뢰할 때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보다 CCTV를 의지하겠다?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우리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 찬성 쪽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가 훼손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CCTV가 있으면 환자가 더 안심하고 수술대에 누울 수 있지. CCTV가 있으면 신뢰가 훼손되고 없으면 신뢰가 형성된다는 논리는 언어 도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술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 의료인들에게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발생된 환자나 국민들의 불신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할까? 반대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결국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받을 권리, 환자 권익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급박한 경우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소극적 진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술실에 CCTV가 있는 자체가 의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수술실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 풀 수 없습니다. 집중하고 긴장 상태가 하나가득입니다. 사소한 실수하면 환자분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돌이킬 수 없게. 찬성 쪽은 이 또한 CCTV가 있으면 수술을 잘 못하고 CCTV가 없으면 수술이 잘 된다는 주장은 설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적절하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성추행 같은 범죄 행위는 없는지, 만에 하나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규명 등 수술실 CCTV 설치가 오히려 환자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의료사고의 진실규명 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이 무자기적 대리 수술과 성범죄 같은 이런 불법 행위와 인권행위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CCTV 설치는요,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그냥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해서도 CCTV 설치 반대쪽에선 해킹 등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찬성 쪽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지난 뒤 폐기하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괜히 그러겠냐는 것이 반대쪽의 입장이고 오죽하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말이 나왔겠냐. 우려되는 부작용은 추후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전 세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수술실을 감시하는 CCTV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인권보호 얘기 많이 하면서 이게 인권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 이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걷어내는 일이 필요하고 이 불신이 걷어내지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가 또 엄청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히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법안 발의 의원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21일 재발의된 상태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의견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인보사 사태 초기에 윤 변호사님이 한번 이 문제 짚었던 것 같은데 식약처가 결국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발표를 했네요. 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 그저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네.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인보사는 네. 2017년 7월 12일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당시에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네.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이 신장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허위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발표입니다. 네. 뭐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보사 제조회사인 코오롱 티슈진 주주 네. 142명이 지난 27일 코오롱 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 티슈진 대표, 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은 65억 원 규모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제1합동 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는 네.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소송 중간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네, 그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3월 29일 네.
34,450원이었던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식약처 발표가 나던 5월 네. 28일에 8,010원으로 급락해서 네. 4분의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9일 75,200원이었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도 네. 어제 기준으로 2만 원으로 하락을 해서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시총은 3월 29일 기준으로 8,582억 원에서 네. 5월 29일 기준으로 2,282억 원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상장이 폐지되게 되면 주식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네. 주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만 소송을 내고 코오롱 생명과학 주주들은 소송을 따로 안 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제1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네. 오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서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2차 공동소송을 네.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기간에 코오롱 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의 네. 주주들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식약처 발표를 통해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표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식하고도 네. 이것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스닥의 시장에 상장하는 등 최근까지 이제 다수의 허위 공시를 통해서 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에 중요 네.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네. 그 손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네. 총 25억 원을 코오롱 생명과학에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결과를 전망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이제 식약처의 발표를 통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네. 그것에 근거해서 식약처도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주주소송과 그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소송에 있어서 네. 책임을 면하고 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면은 식약처는 뭐 걸러낼 수가 없는 모양이지 식약처가 자기 일들은 제대로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과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외교기밀 누설을 군사기밀 누설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을 김태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 기강회의 또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이런 게 이제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상의 기밀과 군사상의 기밀을 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행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 조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벌금형 없이 인신 구속형으로만 그것도 형량을 최대 2배 더 높여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나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고의적인 비밀 누설이 아닌 과실로 인한 기밀 누설도 처벌해
보안의식을 높이고 외교기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익을 심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다. 거기에 대한 처벌 강도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외교부는 오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과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 전달한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설명 자료를 내고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전달했는데 국어외교 비판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정 활동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과 SNS를 통한 외교상 기밀누설 형의 고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 예술 실기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예술고엔 당연히 해당 과목들을 가르치는 실기 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 실기 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실기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강모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예고에서 미술실기 담당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 수업 시간까지 맡아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학교 측은 실기 강사는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강 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학교는 예고 실기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판결 및 행정 해석을 제시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근로자성 부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외관을 많이 창출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니면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시 감독이라든지. 학교 측은 실기 강사는 학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나 구속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강 씨가 학교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시를 위반하면 학교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 종속 관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에 대해선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학교가 임의로 정한 것일 뿐 실제 근로자성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이 담당한 실기 수업 외에도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들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고용 노동 형태가 아닌 고용 형태도 되게 많은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로자랑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학교 측은 실기 강사 강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 씨와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공단 진승우 변호사는 예고 실기 강사도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실기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술고등학교 실기 강사의 구체적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끌어낸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측의 화해 조정 결정 수용은 관련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지는 것을 꺼려해서 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개별 소송이 아닌 시간 강사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한국교총회관에선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형사정책 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범죄 발생 원인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토론회들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88년 제정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따라 이듬해인 1989년 3월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범죄 발생과 예방 등 범죄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 모색을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30년 동안 1,500편이 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개간지 형사정책연구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등 형사정책 연구 분야에 초석과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30년을 해고해 보니까 연구기관의 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보고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술대회는 범죄학 연구 30년의 성과와 형사법 연구 30년의 성과를 대주제로 각 대주제마다 각각 3개의 세션, 총 6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범죄학 관련해선 범죄 발생의 실태, 소년 범죄 및 범죄 피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소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학 분야 연구 보고서의 연구 영역을 저희가 4개로 구분했습니다. 523종의 범죄학 분야 보고서는 범죄 실태가 한 30%를 차지하고 소년 범죄가 16%, 범죄 피해가 16%, 범죄 예방 및 대책이 38% 정도를 30주년 학술대회 다른 한 축인 형사법 관련해선 형사법 연구의 동향 및 형사정책 일반, 형법 및 형사사법기관, 형사소송법, 국제형사법으로 소주제를 나눠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온 형사법 분야 연구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형법 및 형사정책적 이론의 변화, 그리고 사법개혁의 논의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정책 연구의 지향점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각 세션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종료된 뒤에는 범죄학 연구의 동향 및 과제와 형사업 연구의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하는 종합 세션을 통해 지난 3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하는 국내외 범죄 및 사법 환경의 변화, 초연결망 시대에 학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일은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해 형사정책연구원의 30도를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엔 두브라프카 시모노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보고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With respect to country visits, whenever I am visiting different countries, I have possibility and I am requesting visits to prisons. I am visiting women in prison. I am also visiting shelters. So I am seeing services available to women victims of violence, but I'm also visiting situations of women that are detained.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인간의 존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스웨덴 변호사협회장과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엘리자벳 프라 인도주의법 연구소 이사회의장이 던진 도발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입니다. 그때 그들이 괴물이 되어서 돌아올지 성숙하고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돌아올지는 온전히 그들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대했는지 그들이 인간 존엄을 회복했는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형사사법제도는 바로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한 제도이자 장치여야 한다고 프라 회장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도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에 대해 빨간불을 켜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을 키워드로 인간 존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은 헌법에 열거된 소극적 존엄을 넘어서는 것이 헌법과 인간 존엄을 바라보는 김희수 전 재판관의 인식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삼는 어떠한 공약에 의해서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이런 인식과 전제 위에 형사사법제도가 서 있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김 전 재판관은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타인은 물론 그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로 삼지 말라는 인간 존엄성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이어진 토론 세션은 형사사법과 인간 존엄을 두 줄기 키워드로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헌법과 형사법의 실천 원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철학적 주제에서부터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의 형사정책 같은 구체적인 주제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은 범죄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과제의 개발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합한 연구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참여와 연대를 두 축으로 범죄 예방과 안전사회, 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 인간 존중의 형사정책을 구현하는 데 연구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의 형사정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학적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위한 형사정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인간이 중심이 된 형사사법적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상적 선언이나 구호가 아닌 구체적 형사사법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하고 재판 기록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검찰을 작심하고 저격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종이에 적어온 자신의 주장을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먼저 언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말문을 연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의 총체적 위법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조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사례와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지적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나아가 저는 감히 우리의 수사, 재판이 국가의 품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잠옷 비장하게 운명까지 얘기하며
검찰과의 일전 불사를 선언했습니다. 판사들이 그간 무덤덤하다가 자기 일이 되니 기본 인권이나 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이 유 전 수석 재판연구관의 뒤늦은 깨달음이자 검찰을 향한 날선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유 전 수석 재판연구관이 깨달은 건 검찰 수사 실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전 수석 재판연구관은 때로는 삶이 죽음보다 구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언론의 중대 범죄자로 찍혀 만신창이가 됐고 모든 삶이 불가역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 전 수석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청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 수 있다는 형소법 제200조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소법 제312조입니다. 형소법 제200조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의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검찰의 출석 요구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규정된 것은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으로 위헌이다는 게 유 전 수석 재판연구관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선 수십 년간 당연하다는 듯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료인이 연루된 재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며 대법원 재판 문건 등을 다량 들고 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수석 연구관이 받는 혐의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에 대해선 자세히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이나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일부 고질적인 잘못된 수사 관행 등을 지적한 발언들만 놓고 보면 금과 옥조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말을 그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나 수석재판연구관일 때 했다면 검찰 신문조서에 의지하는 수사와 재판 관행에 대한 준엄한 반성과 질타의 목소리를 잘 나가던 판사 시절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짙은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이 딛고 서 있는 곳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인지상정인데 뭔가 씁쓸하고 헛헛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구치소 인식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첫 재판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서서 양 전 대법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별도로 말을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눈을 감았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얼굴에선 딱딱하게 굳은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사람은 강한 어조로 모두 부정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다. 모든 것을 부인한다.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역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히 이야기하겠다며 준비해온 문서를 법정에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 법원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법원과 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재판부에 부담을 주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게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선 고 전 대법관의 소회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보필했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제가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참담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무신분립의 신념으로 지냈는데 공소사실은 제가 이런 소신을 저버린 채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담하다는 것이 고 전 대법관의 말입니다. 한참 후배일 재판부에 대해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양심적,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저 자신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법정에 서려 한다.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 고 전 대법관의 호소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그간 잘못 알려진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에 임하는 소회이자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신분립을 말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고 직권남용 법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직 대법관과 검찰 공소사실은 전부 소설, 픽션이고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전직 대법원장.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일생에 다시 겪어보지 못할 우리 사법부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사법행정권 남용 피고인으로 한 비극적으로 역사적인 재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낙질도가 심하다. 뭐가 심하다는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낙질도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초기인 중종 6년 서기 1511년 채수가 쓴 설공찬전이라는 고전 한문소설이 있습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귀신과 저승을 소재로 불교의 윤회화복설을 다룬 당시로선 전복적인 소설입니다. 소설은 특히 이승에서 왕이었더라도 반역해서 집권한 왕이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불온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중종을 왕으로 옹이한 세력 입장에선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소설입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설공찬이라는 단어가 모두 6번 나오는데 설공찬전을 소각하다와 같이 전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설공찬전의 내용이 모두 매우 요망하다. 문자로 옮기거나 언어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킨다. 부에서 마땅히 거두어들이겠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실록의 문자는 한문을 뜻하고 언어는 한글을 지칭합니다. 실록의 언어로 번역하여는 한문소설을 한글소설로 번역했다는 말로 최초의 국문소설 허균의 홍길동전보다 100여 년 앞서 한글로 쓰여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번역소설입니다. 또 실록의 부는 사원부를 지칭하는데 국가의 기율을 세우는 사원부가 직접 나서 단속하고 단죄했을 정도로 설공찬전은 위험한 소설이었고 실제 조선 최초의 금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재만 실록에 기록돼 있을 뿐 그 실물이 전해지지 않던 설공찬전 한글본은 1996년 이문건의 목재일기에서 국문 필사본 일부가 발견되며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소실된 상태에서 발견돼 흥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소실된 서책을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훼손 또는 낙질도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낙질도가 심하여, 낙질도, 일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낙질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포털 어학사전에 검색해보니 단본이라는 일본식 한자어와 함께 낙질은 비싸게 팔 수 없다는 예문이 뜹니다. 떨어질 낙자에 책묶음을 뜻하는 질자를 쓰는 낙질은 한지를 이루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빠진 권이 있는 책을 말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할 때 도자를 붙여서 낙질도는 책이 빠진 정도, 즉 책이 사라지거나 없어져 소실된 정도를 뜻하는 일반 시민들은 좀처럼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확인했을 때 따로 순화가 있지는 않는데요. 유의어는 좀 많이 있어요. 결본, 그리고 결질, 궐본, 낙질본, 단본, 산질, 영간, 영본, 일질, 잔결본, 잔본 이렇게 있습니다. 마땅히 순화해서 쓸 쉬운 말이 없는 가운데 법제처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본이 많다는 말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질도는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한자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결본이 많다라는 것으로 순화를 하고 법령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법제처 관계자마저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한자어라고 말하는 낙질도. 일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